작가님 뭘로 그려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정석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KBS에서 프로듀서를 제가 한 10년 가까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서를 하고 난 다음에 KBS하고 KT가 이제 합작을 했던 인터넷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인터넷 방송사인 크레이지오라고 지금 KBS 인터넷 정신이죠. 거기 이제 컨텐츠 사업팀장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소개받은 대로 박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KBS에서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주로 했는데요. 사실 말이 다큐멘터리인데 저희 개인이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왜 다큐멘터리냐면 이게 사실은 팩트라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들이 다 모여진다고 해서 진실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어떤 면에서는 진실은 사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실이 다 진실은 아니다. 이번에 최동욱 씨 검찰총장 사건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실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사실이 아닌데 개연성만 가지고 더 진실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허구를 가지고 진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라이언 유병 구하기 보셨어요? 예. 앞에 전투 씬 나오죠, 그죠? 예. 굉장히 리얼하죠? 예. 전투 해봤어요? 전투를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굉장히 리얼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도 그랬어요. 여성분들도 굉장히 리얼하다고. 전투를 해봤을까? 근데 전투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리얼하다는 걸 알까? 근데 그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정보 필름이 있어요. 작전장이. 그거 한번 보시면 지금 하나거든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별 일도 없고. 그렇죠? 오히려 다큐멘터리인 중국 필름이, 팩트인 필름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그게 루즈하고, 영화로 만든 필름이 더 리얼하죠. 소리가 나잖아. 이게 허구다. 이거 빼자. 소리 한번 싹 지워보세요. 하나도 안 리얼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더라. 팩트와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더라. 오히려 팩트를 제시하면 그게 오히려 나설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나는 이제까지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새로운 사실들에 의해서 부정이 되는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죠.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천안함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천안함은 북한이 아니면 그거 할 사람이 없는데 그걸 악착같이 북한이 안 했다고 이제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심리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에서 벗어나는 팩트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걸 이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청자보다 반발만 앞서 나가야 돼요. 반보만 다. 만약 시청자가 여기까지 딱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만큼을 나가고 이게 진실이니까 이만큼을 나가버리면 시청자는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항상 시청자가 인정하는 팩트에서 조금만 더 반발 나가서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 위를 등산할 때 보면 한 30cm 올라가서 바라보는 세상이 또 틀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좀 더 스코프를, 내가 못 봤던 스코프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다큐멘터리인데, 시청자가 아는 딱 그 수준만큼만 딱 보여줘도 시청자들은 안 봅니다. 다 아는 얘기 또 하나 보죠. 이러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보 딱 나가는 게 어려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들려드릴 얘기가 이제 사이버 상에서의 남북 대결 양상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제목이 원래는 이제 제가 하려는 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원래 뭐였냐면, 우리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라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명도 아니고 익명의 공간에서 뭔가 사이버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영어로. 아니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까? 사이버를. 가상. 사이버 안보라는 거는 또 가상 안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어로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원래 현실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용이라는 거는 상상 속의 동물이지 현실이 없잖아요. 근데 언어로 존재하는 게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만드는 현실의 세계라는 것이 반드시 현실하고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언어와 그림을 얘기하죠. 언어와 그림. 언어라는 것은 언어로 존재하면 현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언어고,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를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 그래서 그림은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분석될 수가 없다. 언어는 분석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언어를 우리가 개념을 좀 잘못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이버와 안보라는 걸 이제 붙여서 얘기할 때죠. 그런데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민주주의와 이제 평등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한번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한번 사전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친박연대라는 그 정당 들어보셨어요? 네. 그 영어는 뭐라고 해야 돼요? 외신에서. 뭐 미스박 프렌들리 뭐 이렇게 되는 프렌들리 박 뭐 아니면 프로박 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바꿔보면 개념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영어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개념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민주가 영어로 데모크라시잖아요. 데모크라시의 뜻은 데모가 대중이라는 뜻이잖아요. 크라시가 이제 통치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민주정치잖아요. 민주잖아요. 근데 한자로 민주는 무슨 뜻이에요? 백성이 주인이다. 그러면 종로는 따로 있나요? 누가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 백성이 주인이라면 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입헌군주제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니에요. 입헌군주제는 민주주의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왕과 그러니까 이 주인이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백성이라는 말은 통치기급상으로 통치를 받는 계급이잖아요.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백성을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이건 혁명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리는 어떤 프랑스 계몽주의 어떤 혁명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데모크라시는 그 개념은 아니죠. 대중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런데 평등, 영어는 뭐라고 그래요? 평등은? equality. 그러면 equality라는 건 뭐예요? 1 플러스 1 equal to, 그죠? 1 플러스 1은 2와 같다는 거잖아요. 동등의 개념이잖아요, equal은.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고, 그죠? 근데 평등이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그 평자가 평평하게 만든다는 게 있네요. 등자가 무리든 개교. 다 때려 부숴서 평평하게 만든다는 게 평등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영어 equal 그 뜻이 아니거든요. 동등하게. 그러니까 1 플러스 1 not equal 3죠, 그죠? 1 플러스 1 not equal 3. 1 플러스 1이 3하고 평등한 게 아니라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qual이라는 개념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대해줍니다.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평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다 때려서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급진적인 사고죠. 이게 일본 19세기에 일본을 통해서 그 근대 이념이 수용이 되면서 그게 이제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을 이제 받아서 굉장히 혁명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나와서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안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정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KBS입니다. KBS는 이제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뭐 시스템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영어로 뭐라고 쓰는 걸 제가 봤어요. 또는 국가, 내셔널 테스트 할게요. 내셔널 가로하고 서비스예요. 끝이. 뭔가요? 가운데가 뭔가요? 인텔리전스입니까? 인포메이션? 근데 왜 인텔리전스를 전부라고 그러죠?
정보는 인포메이션인가요? 인텔리전스인가요? 인텔리전스 영어로 그럼 한국말로 뭐라고 써야 돼요? 인텔리전스. 지성? 한국 지성군? 한국 지능망?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한국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국정원에 관련된 기사를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정보원의 그 정보, 인텔리전스를 놓고 엄청나게 전 세계 학자들이 대단하게 터지게 싸워요. 그게 인텔리전스가 인포메이션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걸 가지고. 그룹이 딱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외교, 국제 외교에서 이상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하는 사람들. 나라들도 전쟁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 서로. 힘의 질서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잘하고 착하게 굴면 상대방 잘 해줘. 이렇게 아이디얼리즘을 갖고 있는 그 정치학자들은 인텔리전스는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분석하는 기능. 근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미국은 해외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그죠? 어느 나라가 배 타고 가서 미국 때려부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무슨 주의? 고립주의. 그쵸? 야,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잘 하지 뭘 가서 뭐. 반면에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은 이제 19세기 베르사유 체제 조약이 되면서 근대 국가가 성립을 하면서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가 국가의 요소가 되면서 그때부터 그 나라들마다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인텔리전스들이 생긴 거예요. 자기 나라의 국가와 국민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상태의 기능, 영토, 주권, 국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빼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서.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내셔널 국가 정보기관들은 닌자, 간자, 학자 세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닌자의 기능은 뭐냐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MI6나 이런 모사드 같이 다 없애버리잖아요. 자기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그게 닌자의 기능이에요. 간자의 기능은 에스피오니지라고 해서 이제 염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염탐을 해옵니다. 이렇게. 그다음 학자의 기능이 뭐냐면 어나리시스예요. 정보를 이제 입수해서 그걸 분석을 해요. 이 인포메이션이죠, 그게. 근데 미국의 CIA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CIA가 굉장히 공작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CIA는 주로 그 정보를 이렇게 국토부도 정보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다들 각 행정부마다 정보기관이 있어서 정보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분석을 해요.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분석을. 그러다가 된통 깨진 게 어떻게 깨졌죠? 진주만, 그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거를 미국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정보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CIA도 그런 이제 학자 기능에서 에스피오니지를 합니다. 척자를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 같이 무슨 비밀 군대를 가지고 가서 점령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왜 못하냐면 의회가 워낙 또 견제가 심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안전기획부일 때 이게 사실은 인텔리전스의 기능이었어요. 안전기획부가. 근데 97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그걸 바꾸죠. 이름을. 기능을 바꿉니다. 많이 축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닌자의 기능과 그 다음에 간자의 기능, 에스피오니지하고 오퍼레이션 기능을 많이 없앱니다. 그리고 학자, 스콜라, 그러니까 어나리시스 하는 기능만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방송 보고 정보 분석해라 이런 식으로 신문 보고. 그러다 보니까 간청을 못 잡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인텔리전스라는 게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이 있다가 가장 권위 있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치학자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인텔리전스란 정보의 분석뿐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모든 행동의 결과까지 포함한 것이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인텔리전스다. 그래서 닌자, 간자, 학자의 다 조건을 가진 게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가장 정확하게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게 이스라엘 모사드하고 이제 M6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서 그게 이제 간작이든 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방첩이라는 게 뭡니까? 간첩을 잡는 거잖아요. 방첩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뭔지 알죠? 방첩을 반공은 뭐라 합니까? 반공. 안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방첩은 안티 스파이. 방첩은 카운터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카운터 인텔리전스. 그럼 인텔리전스가 뭐냐? 개념이 거꾸로 알 수가 있잖아요. 방첩이 카운터 인텔리전스라면 인텔리전스란 뭐냐? 가서 작업을 하고 빼오는 거죠. 인텔리전스 기능을, 그게 국가정보원인데, 이석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원세훈 원장 때 에스피니지를 한 거예요. 인텔리전스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아로들도 지들도 인텔리전스를 했죠. 이렇게 전신전이나 찾아보고 다 했죠. 했는데 그쪽의 인텔리전스가 국정원 인텔리전스가 낮은 거죠, 밑에. 예. 그래서 국정원이 카운터 인텔리전스가 된 거죠. 이 아로들, 이석기 아로의 인텔리전스의 카운터가 된 거죠. 소위 말하는 카운터 스트라이킹이 된 거죠. 그래서 안보를, 이거가 이제 그 국정원의 기능이 저렇게 이제 무력화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국정원 개혁안을 내놨어요. 거기에 보면 대공 수사 파트를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국내를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 대공 수사를 검찰로 넘기고 국내 정보 파트를 별도로 하면 간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아야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간첩들. 그러니까 간첩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을 민주당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정보기구의 기능이 뭔지조차도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러거나 이런 건데, 제가 작년에 여러분 안철수 연구소에서 V3 백신 북한에 주려다가 문제된 거 기억하시죠? 이게 처음에 제가 쓴 기사입니다. 최초에 제가 쓴 기사예요. 미래한국에서. 스타트가 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보와 관련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2012년도에, 그때 한 2월쯤에 했어요. 안철수 씨가 막 이렇게 여론에 뜨는데, 저도 좀 궁금했어요, 안철수 씨가. 그래서 안철수 씨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해왔나 쭉 보려고 쫙 뒤지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전에 2011년 6월에 그 간첩죄로 복역을 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민경우라는 사람입니다. 민경우. 이 민경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97년에 범민련 난축본부의 사무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총련하고 짜가지고 간첩행위를 합니다. 국가기밀 탐지를 하다가 걸려요. 걸려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민경우가. 반국가단체 쪽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김대중 정권 시절 때 사면을 받습니다. 나와서 복권이 돼요. 99년도에 광복절 특사로. 그러더니만 나와서는 그 다음에 통일연대라는 그 조직의 사무처장을 하더니만 또 걸렸어요. 간첩행위로. 그래갖고 노무현 정권 때 그 3년 6개월 형을 받습니다. 2005년도에. 내용이 뭐냐면 북한과 회합통신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재밌는 게, 네, 보세요. 네. 2011년에 책을 한 권 냅니다. 책을. 민노당 보좌관들하고 같이. 간첩 출신이.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2011년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간첩 출신의 2번이나 복역을 했던 사람이 민노당 보좌관하고 함께해서 안철수가 왜 대한민국의 희망인가라는 책을 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했어요. 안철수 씨가 그러면 무슨 그 사람이 살아온 걸 보면 그 자본가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혜택을 누려서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슨 공산주의에 기울어진 것도 없었고,
근데 왜 간첩 출신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안철수를 띄울까? 그게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때부터 이제 안철수 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깊게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그 간첩 출신이 안철수를 띄우는 책을 썼다면 이게 뭔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철수가 좀 대통령이 돼줬으면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만약 북한에서 안철수 대통령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간첩 출신이 쓸 리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이 간첩 민경훈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책을 썼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상식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 안철수 씨 그 연구소를 팔로우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97년부터 우리가 그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공격들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해요. 97년부터 99년, 97, 98, 99 계속. 그래갖고 계속 안보회의가 열린다, 청와대에서. 그 사이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때 안철수 씨가 그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위원회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임동원 장관하고 항상 이렇게 뭐 회의하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안철수 씨 입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안철수 연구소, 북한, 사이버 공격 이렇게 한번 쳐서 그게 매칭이 되는 검색이 있나 한번 보세요. 안 나옵니다. 안철수 씨는 자기가 보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90년대에 그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의 70% 이상의 이 백신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 사업자로서 단 한 번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안 솔루션 업자라면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안철수 씨가 2000년도에 6월 달에 북한에다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해요. 뭐 인도적 차원에서 V3를 백신을 북한에 제공하겠다 이제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무슨 북한이 인터넷이 개방이 안 됐을 텐데 뭐 개방이 되면 뭐 바이러스가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물론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랬을까 싶어서 그 다음에 또 봤더니 그 제공을 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 제공하기로 했다고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 V3 좋냐? 그랬더니 그 담당 이제 과장이 그 담당 과장입니다. 홍미경이라는 담당 과장이 그 제가 좀 떠봤죠. 그 준 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물어봤죠. 뭐 어쩌고해서 그 줬잖아요. 주기로 했으니까 좋겠지 얘기하고 이렇게 주기 줬고요. 그래요. 그래서 뭘 줬냐 했더니 뭐 샘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 남북 경협에 하려면 그게 통협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승인을 받고 이렇게 물품을 주려면. 그래서 물품을 줬냐 했더니 그래서 신고했냐 했더니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통일부에 전화해갖고 좀 물어봐 담당한테 2000년도에 이래이래해서 북한에다 V3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통일부에서 그거 승인을 냈냐 했더니 통일부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철수 쪽에서는 자기네하고 협의가 없었다. V3 북한에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통일부에서 접촉한 바가 없다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 시민단체 하나 고발을 했어요. 안철수 연구소를 남북교류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고발이 딱 되니까 안철수 연구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계 샘플이 저는 거기에 소스가 같이 저는 이제 소스 코드가 넘어갔을 거를 저는 이제 가정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북한이 안철수 연구소가 북한하고 개발 합작을 하겠다고 그랬고 북한에 V3를 제공한다고 그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북한이 그걸 공개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 샘플을 줬는데 증거를 뭐 샘플 줬다는데 왜 계약을 파기했을까요? 그거는 샘플 이상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파기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소스가 넘어간 거 아니면 소스를 같이 준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왜 거기 소스라는 거에 제가 그걸 느꼈냐면 2000년 당시에 남북 IT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북한의 그 아태평화위원회인가 경제위원회에서 남한의 모든 IT 기업들을 만나면 어떻게 꼬셨냐 하면 야 너희 우리하고 합작하자 했어요. 합작하자. 왜 합작하자 했냐면 이제 신의주 특구를 만드는데 신의주 IT 특구를 만드는데 여기서 합작을 하게 되면 중국을 진출할 수 있다. 기술 가지고. 너희가 우리한테 팔기만 해서는 너희 못 큰다. 중국 못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IT 인력하고 너희 기술하고 합작을 해서 이걸 같이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로 해가지고 하면 중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꼬신 거야 계속. 그러면 합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 기술을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발 테스트 솔루션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해보고 어디까지 합작이 가능한지. 외주를 받으려면 외주 개발 솔루션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외주를 하려면. 저는 이제 그러한 외주 개발 솔루션이나 합작을 하기 위한 테스트 개발 솔루션이 갔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안철수 연구소에 비공개로 뭔가를 달라고 했던 것이 그거였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고발이 되니까 안철수 연구소에서 뭐라고 잡았대냐면 그때 샘플을 준 게 아니고 정품 5개 시중에서 파는 거 그걸 북한이 달래서 그걸 줬다라고 했어요. 샘플이 아니라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북한이 그냥 시중에서 사가면 되는 거를 V3 샘플 그걸 왜 비공개로 5개만 달라고 해서 가져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줬다고 비공개로 시중에서 파는 거를 받아가겠다고 달라고 줬다고 또 밝혔다고 해서 그 계약을 파기시키겠냐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다그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북한이 약 먹었다고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거 5개를 비밀에 달라고 하겠어. 정확히 얘기를 해라. 준 게 뭐냐. 너 개발 테스트 솔루션 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고발이 들어가니까 딱 금태섭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준 게 없다. 아무것도 준 게 없다. 담당 직원의 착오였다는 거예요. 당시 2000년도에. 그런데 그 황민영 그 담당 과장이 2005년도에도 또 한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넷 그 전문 뉴스, 아이뉴스 24하고 2005년도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당시에 그 솔루션, 그 V3를 주는 것이 비공개였는데 그게 비밀 사항이었는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발표하는 바람에 걔 깨졌다라고 2005년도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럼 뭐 뭔가 주긴 준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고발당하니까 아무도 준 게 없다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이 왜 V3를 달라고 했을까요? 정품을. 뭐 그냥 안철수 연구소 얘기가 맞다고 쳐요. 정품을 달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쳐요. 살 수도 있는 걸 가져갔다고 쳐요. 여러분 V3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데이트 돼야 되잖아요. 서버 연결해서. 그러면 북한이 가져간 그 V3가 남한에 있는 안철수 연구소의 서버에 이게 커넥션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면 그거 못 쓰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갖고 갔겠냐고요. 당시에 남북한 간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갖고 가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 차에 그 시기에 아주 우연히 저하고 전혀 교류가 없던, 전혀 의견의 교환도 없던 장진성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장진성. 탈북자. 그 사람이 정찰 중국 출신입니다. 뉴포커스라는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죠. 이 양반이 저는 안철수 파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은 우연하게 북한에 있는 자기 정찰국의 한 정보 라인으로부터 조명래라는 사람에 대한 보고를 입수를 했어요. 그 보고가 뉴포커스에 실렸는데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조명래가 김일성 종합과학대학에서 그 컴퓨터로 졸업을 하고 석사 논문을 바이러스를 이용한 그 공격, 그 논문을 씁니다. 그래갖고 97년에 그 조명래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성공을 해요. 97년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 120일 분소 이 사이버 공격하는 쪽이죠.
거기에서 미림대 사람들하고 해갖고 그거를 바이러스 처음 개발합니다.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뭐냐면 JML이라는 바이러스였어요. 200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죠. 그게 안철수 백신에서 그걸 체크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당시에 JML이라는 바이러스 정체를 몰랐었어요. 전 세계가. 왜냐하면 국적을 알 수가 있는데 국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JML 바이러스가 조명래의 약자였답니다. 이름에 JML. 근데 조명래가 97년에 그 바이러스를 개발한 다음에 2001년도에 미국의 그 국방청 사이트를 이제 그 해킹하고 이제 디도스 공격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갖고 김정일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01년도에 그 조명래가 사이버 총사령관이 됩니다. 상주하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스토리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조명래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조명래야. 내가 남한의 사이버 공격을 한 총사령관이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뭐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공군 영화를 보시면 공습을 하러 갈 때 회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예요? 방공포대 만들죠. 방공망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어디서 무사포가 어떻게 날라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공망. 그래서 제일 먼저 폭격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방공포대망을. 그럼 여러분이 사이버 총사령관이라면 남한의 사이버 공격을 할 때 공공기관에 제일 먼저 뭐부터 무력화시켜야 돼요? 보안망, 그죠? 보안 솔루션, 보안 체계. 이거를 무력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보안, 남한의 공공 보안 솔루션의 설계도 그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 들여다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짜여있는지,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 되는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당연히 사이버 총사령관이라면 남한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바이러스 백신이 뭐냐, 보안 솔루션이 뭐냐. 보니까 V3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공공기관에 80%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조명래 입장에서는 V3에 관심을 갖겠죠. 저 솔루션을 설계를 한번 가져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온갖 간첩을 풀어갖고 어떻게든 간에 그 설계를 빼오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제품만 솔루션만 가져가면 소용이 없어. 왜? 남한에서 계속 뭐 업데이트가 되는데 뭐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망은 서로 막혀있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 합작. 합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따라갈 수 있죠.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거죠. 계속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97년도에 조명래의 그 사이버 부대가 미림대학으로부터 이제 분기됐던 그 대학들이 그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면서 남한의 V3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높이 가졌다는 걸 제가 지금 어디서 찾았냐면, 그리고 그 설계도를 입수했다라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확인했냐면, 여러분 김은광 대표라고 혹시 아십니까? 김은광? NKG 청년대. 그분이 조선 김책대학에서 컴퓨터 해킹을 가르쳤던 교수예요. 컴퓨터 자기 대학생하고 사람들한테 컴퓨터 해킹 방법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북한에. 김책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2001년도인가에 남한에 왔죠.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제 그분 좀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이러저러하고 저러고 안철수 연구소에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뉴포커스에서는 장진성 대표가 이런 정보를 갖고 왔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 교수가 그 김은광 선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하는 거 깜짝 놀래 깜짝. 그럼 사내이가 자기가 김책대학에 있을 때 이따가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이상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가 윈도우라는 이름을 쓰는 게 똑같았고, 그 다음에 V3라는 바이러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백신이 이름이. 자기는 그래서 뭐 윈도우라는 말을 그렇게 쓰듯이 V3라는 말도 그렇게 쓰는 건 줄 알았대요. 윈도우라는 말처럼.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 V3 솔루션을 보니까 그 북한에 있던 이름은 V3 딱따구리였다랍니다. 딱따구리 솔루션 이름이. 왁진. V3 왁진 딱따구리라는 거예요. 와서 V3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인터페이스가 같다면 그 설계도가 같은 설계였을 거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 그걸 공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에 뭐하니까 당시에 그 여권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정권이. 뭐랄까 통일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제가 이거를 이 스토리를 여러 군데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안 갖더라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제 그냥 개인 느낌으로는 뭔가 좀 비호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안철수 연구소에서 이제 그 문제가 고발이 되고 난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검찰에 이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기각을 시켰죠. 당연히 기각이 됐죠. 기각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을 하면서 한 얘기가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이게 뭐냐면 검사가 그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V3를 북한에 주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다만 솔루션이 안 간 것은 확실하다. 여러분 내가 말이 이상하잖아요. V3 제품이 갔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솔루션 안 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철수 불러서 물어놨습니다. 안철수는 자기 입으로 북한에 V3 줬다 줬다 얘기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은 끝까지 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통일부예요. 통일부가 얼마나 웃기냐면 당시에 통일부는 이 V3가 오가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바를 얘기를 안 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문제냐면 안철수 씨가 2000년도에만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99년도에도 V3를 북한에다가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안철수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론에 일개 벤처기업으로서는 너무너무나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2000년도에는 왜 그렇게 쉬웠냐 이거지. 왜 이렇게 쉬웠냐 2000년도에. 그 이유는 여러분 혹시 바센나리 협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센나리 협약. 그게 뭐냐면 옛날에 코컴이라고 아시죠? 코컴. 동구권의 그 전략무기 가는 목표를 갖는 거 있잖아요. 국제에서 합의해서 동구 공산국가나 테러국가에는 전략무기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1996년에 바센나리 협약이라고 바뀌어서 공산국가 플러스 대테러국가의 컴퓨터 386과 그 다음에 그 군사나 민간을 같이 쓸 수 있는 솔루션,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을 못 들어가게 협약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사인했습니다. 93년에. 바센나리 협약이 96년에 발효가 되고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북한에 386 이상급 컴퓨터 이런 거 못 들어갔죠. 김정일이 그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사이버전을 자기의 굉장히 그 중요한 전투라고 생각했는데 바센나리 협약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컴퓨터도 못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바뀌니까 이걸 중국 단동을 통해서 우회를 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동에다 회사를 세워요. 이렇게 컴퓨터 회사들을. 그리고 남한하고 계속 IT 합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IT 합작을 해서 만드는 것은 이건 내국 간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언더스탠드. 그렇게 되면 바센나리 협약을 우회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김정일은. 그래서 그 바센나리 협약이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됩니다. 남북 경협에 있어서. 그런데 통일부가 바센나리 협약에 대해서 전혀 안철수 씨네가 북한의 V3를 주겠다고 선언을 발표했을 때도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설사 V3를 통일부 승인 없이 줬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남북 교류가 워낙에 많아서 그걸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게 검찰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이 있어도 그 당시에는 거래가 너무 빈번해서 처리할 이게 검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검찰의 그 기각이 됐지만 사실상 굉장히 미진하게 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북한에 무엇이 갔는지가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안철수 씨가 그쪽에 북한에다 준 게 뭘 줬는지는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직원들이 착오로 말을 그때
잘못해서 말을 잘못했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내가 줬다 그러면 준 거고 안 줬다 그러면 안 준 이거 그게 무슨 검찰이에요. 검찰 조사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수면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 버렸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15분 정도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안철수의 제가 이게 스토리였고요. 그 다음에 PDF가 안 걸려있네요. PDF가 자 그래서 제가 PDF 자료가 좀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루머밤 그러니까 사이버전이 바로 그렇게 해킹이나 이런 거를 떠난 사이버 대남 심리전이 있습니다. 사이버 대남 심리전. 이 대남 심리전은 여러분 그 왕재산 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유시민 사건도 아시잖아요. 이게 IT 간첩 사건이었거든요. 지하 실천단위가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실천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해갖고 온라인 실천단위를 만들었잖아요. 왕재산하고. 그래갖고 주로 했던 게 보니까 5가지 과업.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미군 철수. 그 다음에 4대강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그 다음에 각종 선거의 진보정당의 그 원내 진출에 대한 지원.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얘들이. 온라인 실천단을 만들어서. 그럼 당연히 국정원은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걔네가 하는 게 인텔리전스니까 국정원은 카운터 인텔리전스를 해야죠. 그러면 댓글에서 말도 안 되는 거 되면 그런 거 보고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그렇게 해서 지난번 대선에서 문제가 됐던 게 검찰이 발표한 게 총 70개 중에 선거에 영향을 준 게 7개고 그 중에 후보와 정당과 관계된 게 3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선거가 지금 대기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안 되고 문제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3개 가지고 안 됐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태평양에 커피맥스 3봉지 풀면 그게 커피물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에 그 수많은 그 바다에 커피믹스 3봉까지 푼다고 그게 커피물 되냐고요. 남해안에다 녹차 3봉짜리 풀었다고 그게 녹차 라떼 되니까 그게 남해안 물이 상식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 안 되는 얘기. 당시에 뭐 공무원들이 뭐 박근혜 비방글을 뭐 한 인간이 800억짜리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국정원을 무력화시킨다는 얘기는 카운터 인텔리전스를 하는 그 능력을 제거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인텔리전스가 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이게 그 일종의 루머밤이라고 합니다. 루머밤. 루머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루머 폭탄인데요. 그 여러분 루머의 공식이 있어요. 그 루머 R 이코르 I 곱하기 A. 그러니까 루머의 총량은 I.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importance, 그러니까 중요도, 그 내용의 중요도 곱하기 A는 ambiguity, 그러니까 모호함.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데 뭔가 모호할수록 루머의 양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광우병 파동 때, 루머 파동 때 보면 루머가 한번 계산해보자요. 루머 R 이코르 importance 곱하기 ambiguous면, ambiguity의 A는 모호함 그거였죠. 이게 뇌성적 구멍탕, 그죠? 그게 모호함이었잖아요. 뭔가 모르겠어. 하여튼 광우병 뭔지. 근데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I는 뭐예요? 중요한 게. 반미. 그죠? 그게 왜 반미였냐면, 그 당시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터졌어요. 중국에 무슨 사건? 멜라닌이에요. 멜라닌 분파 터졌잖아요. 과자에 뭐 멜라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보더니만 멜라닌은 어디 있는 거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멜라닌은 왜 없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아이들이 먹는 분유에까지 멜라민이 들어와서 파동이 났는데 그때 무슨 중국의 멜라민 수입 금지하라 무슨 뭐 성명 발표한 거 있어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머의 그 양에서 앰비기어티 모호함은 뇌성속 구멍탁이라는 이상한 거였고 중요한 거는 반면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천안함 사건 때 볼까요? 천안함의 루머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팔로우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있는데 지금 못 보여서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루머가 많을 때 제가 그걸 한번 팔로우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진원지가 어디인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진원지를 제가 쫙 찾아봤는데 처음에 이 진원지는 국내가 아니었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한호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호석. 그 사람이 이제 원코리아라고 한국통일연구소라고 미주의 뉴욕에 그 자기 연구소가 있어요. 이거 완전 여기 저기죠. 북한의 저거죠. 한호석 통일연구소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조선신보의 김명철. 조선신보의 김명철은 김정일의 대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조정에서. 조선신보의 김명철이 천안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아시안타임스, 홍콩의 아시안타임스 영문지에다가 영문으로 기고를 했어요. 미국은 토킹만을 주목한다 했나? 세계는 토킹만을 주목한다 했나? 무슨 얘기냐면 토킹만 사건을 미국이 고의를 일으켰던 것 같이 천안 사건은 미국의 고의적인 거라는 걸 자기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받았냐면 민중의 소리, 통일뉴스 이런 애들이 그거를 외신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번역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러다가 다음하고 네이버 포탈에서 막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신이라고. 그러니까 막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경향이나 한겨레가 다시 그거를 뉴스화 시킵니다. 이렇게. 그랬단다. 아시아 타임스 그랬단다. 조선신보의 김영철의 이름은 빼고 아시아 타임스 그랬단다. 근데 아시아 타임스가 그랬단다 해놓고는 탁 그거를 탁 보여주는데 영어로 쭉 써있거든. 그럼 그렇게 사잖아 이게. 영어로 딱 써잖아 이게. 다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깜빡 넘어가니까 그거를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다음에 MBC가 이제 뉴스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라디오에서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북한 소리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토킹만 얘기 나오고 막 그들이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신이라고 꺼내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게 네이버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미 언론이 웨인 메시 천안 자작극 주장 제2의 토킹만 사건 네티즌 얘가 이제 웨인 메시라는 저널리스트예요. 이 영어로 진행되는 케이블 방송입니다. 미국의 영어로. 이게 RT라고요. RT가 뭐냐면 러시아 텔레폰 하여튼 러시아 같은 게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운영하는 각 나라의 중에 선전 방송이에요. 선전 방송. 이 RT의 별명이 뭐냐면 크렘린의 치어걸입니다. 모스크바의 치어걸.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수주의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애들이에요. 공산 이념을. 그래갖고 아주 스핀 방송을 아주 유명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왜곡하는 거 있잖아요. 왜곡. 이렇게 해갖고 특히 미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헐뜯고 자본주의 헐뜯고 교묘하게 헐뜯었어. 교묘하게. 그런데 웨인 메시 얘는 누구냐? 얘 미국의 저널리스트 잘린 애예요. 사기 저널리스트 잘린 애입니다. 잘려갖고 왜 잘렸냐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갔었잖아요. 안 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이라크를 갔거든요. 부시 대통령이. 안 갔다는 거야. 안 가고 쇼를 했다는 거야. 뉴욕에서. 그 증거를 모르다가 됐냐면 날짜가 이게 같다고 그랬나 틀리다고 그랬나. 날짜 변경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변경선을 까먹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절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토킹만 사건의 재판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기 저널리스트입니다. 잘린 사람이에요. 그 전에. 몇 번 잘렸다가 보게 됐다 완전 잘려버렸어요. 이렇게 나온 거를 가지고 외신이라고 미 언론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게 통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저렇게 해외를 관리를 해요. 통정부에서.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여기 왼쪽에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옆에가 그 조선신문의 김명철, 저기 상위 웨이메슨이에요. 얘는 음모를 이렇게 내면 민중의 소리, 통일뉴스, 자주인보들 이걸 받아서 외시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다음에는 네이트 카페에다 계속 이렇게 퍼나가는 거예요. 너무 폭탄. 그럼 여기서 여론조작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속 여론조작하면 여기서 댓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댓글 부대 북한에서 운영하는 거. 여기서 막 댓글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한겨레하고 경향 프레시안이 이거를 여론이라고 해서 네트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해서 음모를 만듭니다. 그러면 다시 확산이 됩니다. 여기서 돌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이게 공식화돼갖고 이제 남남 갈등으로 터지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그 박영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네? 주한미군 그 샤프 사령관이 하얀 봉투를 유족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있었어요. 그 사진 딱 보여줘서 뭘 건지 아세요? 천안함이 미 핵잠수하고 충돌했기 때문에 사령관이 미안하니 유족금을 건네는 거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북한에 여기서 아까 보셨던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근데 그 샤프 사령관이 줬던 건 뭐냐면 위문 편지예요, 편지. 원래 그 미군들은 이렇게 전사자가 있고 유족한테 편지 써줍니다, 이렇게. 하얀 봉투 준 거예요, 편지. 이거는 전화 한번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 미 사령부에. 이걸 위로금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연합뉴스에서 그 사진 밑에다가, 그, 샤프 사령관이 이쪽에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사진 캡션 제목을 바꿔놓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안 지우고.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지금도 그 사진의 제목이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뉴스 댓글 통해서 기사 읽정,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천안함 사건 그 전에, 그, 광복동 할 때도, 다음이 어땠냐면요. 키보드에 동전을 딱 끼우고, F5 계속 누르는데, 거기다가 동전 딱 끼우고 돌리는데, 무심한 클릭이 올라가요. 이게 그렇게 구속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론들을 조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찾아봤는데요. 2010년에 네이트야, 네이트. 최희강. 네. 이게요. 최강이. 이게 한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그냥 베스트를 지가 베스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내가 조작할 수 있다. 내가 보여줄게 하고 만든 거예요, 지가. 베스트를 동시에. 이게 네이트에서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배플 테스트 해놓고 지가 배플 만들었잖아요. 배플 만들고 이렇게 다.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가 다 2010년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악랄하게 이거 누군지 아시죠? 신상철 대표가 여러분 가리비에서 천안함에서 어뢰에서 이 멍게는 붙었다고 떠들었잖아요. 대리안에서 이제 이 전문가가 그렇지 않다. 이게 붉은 멍게가 다르다 했더니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공무원만을 믿냐 너 양식업자가 더 전문적이 아니냐. 양식업자 좀 사진이니까 정부에서 안 막 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게 천안함에 그 어뢰에 붙은 동해안의 붉은 멍게가 왜 서해안에 나오는 게 이거 말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멍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 숙수가 이게 물에서 나오는 게 다 이렇게 꺼내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랬어요. 근데 신상철이는 우겼죠.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신상철이가 수산업자가 자기적 제공한 붉은 멍게 사진이라는 거야. 이게 수산업자가 그래서 게임 끝났다. 이명박 사퇴하라. 수국 다 안 믿을 거다. 지금 오는 공무원들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붉은 멍게다. 이게 섬유줄이 그런데 이거를 누가 작성을 했냐면요. 국정원이 아니에요. 국방부도 아니에요. 아이디 슈타인호프라는 개인이 진짜 찾아본 거예요. 사진에서 구글에서 하더니 야 이건 히드라더라. 멍게가 아니라 무슨 소리냐. 히드라. 이 사진 똑같이 보여준 거예요. 무슨 수산업자가 찍은 사진이냐. 갖다 붙이면 니가 개망실 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개망실 당했어요. 개망실 당해서 이제
얘가 그 다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이게 아마 이 빨간 연장갑이 아마 그렇게 어뢰 잡을 때 묻었던 그럴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장갑에서 나온 섬유고 요게 이제 요 고무 라텍스 거다. 이게 묻었던 게 얘가 그렇게 추측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뺄 때 이게 아마 묻었을 거다. 얘가 추측한 겁니다. 그러면서 물속에 있었던 멍게의 유생의 족수가 공기에서 이렇게 빳빳할 수가 없다. 이거는 섬유가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개인이 주장하는 거야. 개인이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살이 났죠. 시상자는 그걸로 끝났죠. 루머 밤이 불발이 돼버린 거예요. 불발탄이.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이버상의 그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려면 이런 루머 종결자가 있어야 돼요. 종결자. 그걸 이제 루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루머는 바이러스처럼 감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포자가 있어요. 유포자. 그러니까 이 안티바이러스가 이 감염자를 뭡니까? 이걸 사전에 그 백신을 딱 깔아주면 처음에 그걸 딱 쳐버리면 이 치유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치유하는 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진실이 유포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여러분 보신 붉은 멍게 같이 저게 차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차단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뭐 국방부가 그거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죠? 초기에 누군가가 차단한 거예요. 개인이 차단한 거예요. 국방부가 아니라.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 일깨워주는 겁니다. 정부나 관료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개인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루머에 대한 면역자 루머 종결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뭐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계속 증폭해서 SS 돌리고 뭐 이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루머들이 나올 때, 이런 그 루머 폭탄들이 나올 때 그 폭탄들을 잽싸게 적시에 이거를 그 뇌관을 해체시켜서 불발시키는 요격을 하는 이런 그룹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우리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묶어서 무슨 뭐가 하나 딱 생기면 전문가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이 문제가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한번 구축할 때가 됐다. 집단이성 구축할 때가 됐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사이버상으로 이제 뭐 인프라나 이런 거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안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취약해져 있어요. 사이버상에.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게 해킹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이런 대남 심리전으로 들어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안보라는 게 외적만 대응하는 게 안보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부의 적들에 대한 대응, 이 개념의 안보가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펜스 개념이라는 게 안보라는 게 디펜스 개념만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 디펜스가 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에 대한 캠페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 여기서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자로 통합니다. 보수가 아니라. 저는 자유주의자가 맞거든요. 근데 자유주의자가 왜 그러면 그렇게 거의 수골에 가까운 이 안보론을 주장을 하느냐. 자유주의자가. 여러분 국가를 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국가를 왜 지켜야 되죠? 국가를 왜 지켜야 됩니까? 국가가요,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거는 개인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개인들이, 그죠? 사회가 먼저 있고 개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있고 사회가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게 항상 큰 문제예요. 가난은 사회적 책임이다. 말은 쉽죠. 사회 누구 책임이냐고. 사회 누구? 가난이. 그러니까 항상 사회는 개인들이 되기 때문에 국가
국가도 개인들이 이제 서로 자기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 지키기 힘드니까 우리 서로 지키자, 서로 지켜줘, 서로를 지켜주자라는 어떤 그런 계약 또는 뭐 그런 공동체의 질서로 관습으로 통용된 게 국가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 국가가 정부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정부는 좀 골 때리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부는 뭐냐면 위임자들이잖아요. 위임을 받은 자들. 그러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인 대리 문제라는 게 생겨요. 이게 이제 프락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도 왜 오너가 경영에 나면 굉장히 다 신경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손을 어떻게든 간에 살리려고. 그런데 가끔 이제 바지 사장이나 아니면은 전문 경영이 맡기면은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단기 성과만 내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정부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다 보니까 포퓰리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내가 이게 국민한테 꼭 필요하지만 이걸 했다가 내 자리가 날아간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빅캐년의 공무선택론이라는 걸 보면 공무원도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대리인 문제,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시에 사는 게 시민이 아닙니다. 저 시골에 사는 농민이고 그 개념이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구는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목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기 재산권,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왕의 목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왜 내 재산을 왜 함부로 뺏어가 이렇게. 뭘 갖고 세금방이라고. 세금 함부로 걷어가지 마. 왕 너도. 왕의 목을 치는 나라는. 그러니까 그 시민이 부르주아들은요. 부르주아들은 뭐냐면은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살던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거든요. 그 시민이 왕이 함부로 자신의 자유와 소유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감시의 개념으로 정부를 감시해야 된다는 게 이게 시민성이라는 거예요. 그 시빌리언 코드라고요. 시빌리언 코드. 시빌 코드. 근데 대한민국은 시민이 없단 말이에요. 국민만 있단 말이에요. 시민이 정부를 감시하기는커녕 정부가 어떻게든 유착이 돼가지고 좀 뭘 타먹어가야지. 이건 시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물론 정부가 그 시민단체들을 또 지원을 해야죠. 그거는 이제 정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이 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줘야죠. 정부 역할이에요. 근데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시민은 그 정부를 감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감시해야 되냐면은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요. 천안함에 그 멍게, 붉은 멍게가 이게 나왔는데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아무나 대응을 못, 손을 못 대고 말 꺼내는 놈만 그 순간에 두드려 맞을 테니까. 근데 이걸 한 개인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개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 그죠? 그것이 천안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석기 문제도 그렇고 아로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국방, 사이버 안보 문제를 떠나서 경제 이런 문제들도 각 부분에 있어서 시민성, 그러니까 시빌 코드, 국가의 국가 이코는 정부가 아닙니다. 국가를 사랑해야 하지만 정부를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우파 정부든 보수 정부든 정부는 감시해야 되잖아요. 물론 잘하는 건 지지해야 되지만 나와 같은 정파의 정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좀 잘못하는 것도 눈 감을 수 있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민은 항상 중립해서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정부가 침해하지 않는가에 대한 눈을 떠야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그거를 북한이나 이런 공격의 위협이 북한의 집단이 들어서 우리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그거를 방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조제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앉았냐 당장 정부도. 그래서 저 같은 자유주의자가 안보다 이게 나머지 광분을 하는 겁니다. 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게 정부인데 왜 너 이러고 앉았냐는 가장 열이 받는 게 자유주의자가 열이 받는 거예요. 난 몰라 국가는 몰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자유주의자가 안보에 이거에 한번 열받으면 또라이가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보수가 더 또라이가 돼요. 그래서 자유의 전사라고 하잖아요. 자유주의자는 월요입니다. 월요. 자유의 전사. 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지 민주를 위해서 투쟁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민주전사는 없잖아요. 자유전사. 민주는 열사가 있죠. 열사. 민주는 열사가 있고 자유는 전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유의 전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거는 전제되는 거예요. 사회에. 무슨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제되는 거. 그걸 이제 프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버티 should be presumed. 자유는 전제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위대한 분이냐면 이분이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국내의 자생적인 공산주의를 혁명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을 탄압을 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직장 가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뭐 맨날 노조들이 해서 뭐 공산혁명 하겠다는 그 노조들이 만들어서 파업을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소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막은 거예요. 이렇게. 막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네? 여러분 그 전태일 씨가 부진했던 게 임금을 낮아서 못 살겠다고 부진한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을 지켜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근데 근로기준법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 법이 6.25 때 그 부산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뭐 정치파동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5.16 정치파동이라고. 그 공산군에 밀려갖고 부산을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맨날 공산주의자들이 뭐 천국이 공산주의 천국이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으려면 아무래도 노동자한테 좀 더 유리한 법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52년도에 그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70년 대통령 때까지 그 노동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대로는. 그래서 사실 노동법을 많이 못 지켰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임금이 낮았냐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저기를 못 줄 만큼 낮았냐.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는 건데 제가 5분만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설명해.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좌파하고 이제 좌파들 그 선전할 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노동력 착취한 게 아니에요. 저임금을 줬던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진보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노동력을 뭐 노동력을 착취해서 뭐 저임금을 시달리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딴 데서 제가 이거 강의를 했던 건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여기 우리나라 그 잠재 GDP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잠재 GDP라는 포텐셜 GDP라는 경제학을 하셔서 배웠을 텐데 이게 뭐냐면 한 나라가 자본과 노동을 투입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폭이에요. 이게 78년부터 해서 87년 사이에는 이게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포텐이 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때 보면 요게 노동 생산성 곡선이고요. 요게 실질 임금입니다. 실질 임금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실질 임금이 노동의 생산성보다 항상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뭐냐면 임금이라는 건 어떻게 정해져요? 노동 생산성에서 정해집니다. 임금은. 그러면 이때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기 생산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게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부가가치 이상으로. 그러다가 이게 70년 후반에 들어가면 이걸로 해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 502 때 이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요. 노동 가이드라인을. 얼마에서 못 받아. 노동 생산성에 딱 맞춰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간에는 노동 생산성과 임금률이 일치를 했어요. 요 기간이에요. 잠재 성장률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87년도에 민주화 이후에는 다시 노동 생산성은 임금이 웃돌기 시작했죠. 이게 현재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가 박정희 대통령 때 임금 착취했다, 임금을 더 줬다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일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는 착취당한 게 아니라 넉넉히 받았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다들 올라와서 서울에서 일하려고 그랬지. 그 좌파에서 뭐라 하냐면은 생계비의 40%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생계비라는 게 그게 뭐 정확히 나름입니다. 뭘 생계 기준으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정확히 나름이거든요. 근데 생계비 50%도 안 된다고 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무작정 올라와서 공장에 취직하려고 들었겠어요. 반도 안 되는 생계 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애 낳고 어떻게 학교 보내고 부모를 어떻게 모십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태일도 부진할 때는 월급 더 달라고 준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다오. 근데 그 당시 근로기준법은